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1억의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아베 총리 등 일본 주요 인사들과 줄지어 만나는 이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이 총리의 일본 방문 의미와 또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일본 왕에 대해서 일왕이라는 표현도 하는 것 같고 제가 천왕이라는 표현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한국 정부의 공식 용어는 천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나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외교부 장관도 이렇게 천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일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천왕하고 일왕은 약간 그 개념이 다른데요. 달라요. 네. 과거에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천자 또는 천왕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상위 개념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왕국은 이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천왕하고 일왕은 약간 상하 개념입니다. 일종의 황제와 왕 같은 맞습니다. 상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국왕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이건 상하 개념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일본에서 천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자면 조선 국왕 이렇게 비교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등한 개념에서 일왕이라고 계속 써온 거거든요. 한때 이제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는 이제 그 한일 관계가 좋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지 어떤 그런 용어를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천왕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도 약간 쓰다가 그다음부터는 1, 2년 안 가서 그냥 일왕으로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병행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일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좀 가진다는 맞습니다. 또 일본 거죠.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어떤 반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용화돼 있습니다. 네. 자, 일왕 즉위식이 이제 1990년 그 당시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이후에 지금 29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일왕 즉위식이라는 행사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지난 5월 1일 날 이제 즉위는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뭐랄까 국내청 내부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즉위는 끝났습니다. 5월 1일 날 즉위는 끝났고 네. 당시에는 이제 아베 수상하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그런 중의원 의장 또는 참의원 의장 네. 또는 일본의 도도부원 우리나라 광역단체 지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그 간단한 약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즉위한 것이고 네. 즉위식은 뭐냐면 이제 국내외 공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2,000명 정도의 사절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베 수상 같은 경우도 50명 이상의 외국의 정상을 만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런 그 세계적으로 어떤 왕족 국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타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는 북유럽이라든지 네. 이런 그 로얄 패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일왕으로 내가 등극했다는 것을 알리고 또는 이제 외국의 그 이런 국가 수반 적어도 이제 일왕은 일본 헌법에 따르면 국가 원수로 돼 있거든요. 네.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에 해당하는 이런 그 주변국 또는 이제 많은 국가들의 대표들이 와서 상견례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제 정상회담 성격이 강해서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간 50명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왕은 그 로얄 패밀리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2,000여 명이 즉위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일 거 아니에요? 예, 뭐 정상급으로 한다면 50명입니다. 50명 50명 중에 한 50명 중에 한 명이 이낙연 네, 사절단까지 국무총리가 전부 다 포함하면 한 2,000명 정도. 네네. 그러면 사실 최근에 불매운동, 일본 수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과의 감정이 사실 좋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가는 게 적합했냐, 왜 이 시점이냐를 두고는 좀 말이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빠르면 연내에 그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그 자산 처분의 승인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일본 기업들이 지금 보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상표권하고 등록권 그리고 가장 지금 빨리 차업됐고 빨리 현금화가 될 예정인 일본 제철에 대해서는 주식
한국의 P&R이라는 회사에 대한 주식 투자한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현금화 매각 처분에 대한 승인이 곧 떨어집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측이나 한국 측이나 사실 이제 최악의 한일 관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거꾸로 계산하면 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원래는 이제 제가 보기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좀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네.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해법을 빨리 도출하자는 것이 일본 측의 기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수출 규제라든지 또 와이트 국가 배제에서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역풍이 크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 한일 양국 간의 입장차가 커가지고 말하자면 실무선에서 상당 부분에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간 겁니다. 역시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지 그렇죠. 거기서 토론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낙연 총리가 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총리 자신은 이제 작년 10월에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 후 바로 이제 정부 내에서 4개 부처가 이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으로부터 계속 이낙연 총리에게 민원식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어필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정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일본이 기대하는 것 또는 한국이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 또는 주일 특파원 출신 또 그동안에 수많은 이런 인적 이런 네트워크가 강해가지고 한국 정치가 중에서 가장 일본어도 가장 유창하고 그리고 일본에 가장 많은 지인이 있는 정치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를 풀지 못 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가장 적임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일본과의 갈등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부분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루히토 일왕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확실히 그 할아버지인 히로히토 일왕과는 좀 차별화된 역사관이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본다면 이제 히로히토 일왕은 역시 전범이죠. A급 전범입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한국적으로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퇴위한 그 아키히토 일왕은 초등학교 때 이제 미군 공습을 피해 가지고 그 시골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평화에 대한 그런 본인 집착, 갈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제 이 평화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말하자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왔고 또 아베 수상이 이제 8월 15일 날 폐전일 날 이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과거사에 대해서는 반성이라든지 사죄라든지 또는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발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런 일본 정치가들이 못한 부분을 이제 아키히토 일왕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아키히토 일왕은 한국에 대한 애정도 많아가지고 본인이 백제계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국에 굉장히 오고 싶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게 상황이 안 돼서 그랬지만 근데 지금 이제 나루히토 일왕은 선왕이 이제 말하자면 아키히토 일왕의 그걸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즉위할 때 평화헌법 또는 이제 세계 평화에 대해서 발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일본 왕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헌법을 지키는 거, 평화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을 견제하는 좋은 어떤 한국에서 본다면 어떤 일왕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역시 아키히토 일왕은 젊었을 때부터 말하자면 어떤 일본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었고 아베 수상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인 연륜도 깁니다. 나이도 위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루히토 일왕은 이제 일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아베 수상보다는 좀 7, 8살 젊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전에 에도 시대는 너무 강한 쇼군하고 그다음에 약한 일왕 이런 구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에서 너무 일왕이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칫했다가는 이제 원래 이제 일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징천왕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명치헌법이
군부의 결함이 뭐냐면 일왕의 대권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 군부가 침략을 한 거.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왕이 두 번 다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일왕의 역할하고 네. 일본 헌법이라든지 또는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왕의 역할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일왕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두 위에 만나는 아베 총리에 대한 면담이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아까 5일 동안 50명을 만난다고 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뭐 10분, 15분밖에 안 될 것이다는 얘기 나오니까 좀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가야 될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어저께 9시 40분부터 이제 아베 수상의 이 해외 이런 그 국빈들하고 지금 면담이 시작돼가지고 보니까 거의 뭐 한 10몇 개 나라가 거의 한 15분, 20분 간격으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아마 오늘인가 오고 우리는 이제 24일 날 오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개국을 5일간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 친서가 지금 가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이낙연 총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좀 한일 양국 간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문재인 대통령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당신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법을 도출하면서 한일 관계를 조금 더 정상화시키자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좀 전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친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역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양국 정상은 이제 이 11월 초에는 아세안 플러스 3가 그렇죠. 태국에서 있습니다. 네. 또 11월 중순에는 다음 달 중순에는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런 두 번의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연내에 예정된 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산 처분을 만약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도의 그런 제안이 친서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는 뭐 주일 특파원 3년도 하고 해서 저도 이제 가끔 뵀습니다만 일본어가 거의 이제 네이티브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유창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통역 없이 그냥 15분 또는 20분의 의도를 정도를 정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네요. 직접적으로 활용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좀 전달하는 것이 또 일본어로 역시 전달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진의가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도 지적되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물꼬를 트는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막 기자회견을 할 텐데 이 한일 양국 정상 이 문제를 풀겠다는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아마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 이미 충분히 이낙연 총리의 방위를 성과는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지금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여전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대마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손님들이 거의 안 가거든요. 대마도 인구가 뭐 5, 6만인데 1년에 30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갔었어요?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대마도 스시마 인구의 6배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 간 겁니다. 그리고 유후인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대부분 이 지역 경제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지출하는 현금에 일본은 현금 경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일본 지역 경제였거든요. 그런 데서 큐슈라든지 홋카이도라든지 이런 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기업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무역을 해야 일본 기업들도 물건을 파는데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소재 부품을 팔지 말라고 장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기업들도 지금 불만이 팽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역구라든지 이런 그 재계에서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일본 수상 관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카이 그 일본 자민당 그 간사장이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양보할 건 하고 문제를 풀자. 빨리 풀자 좀. 예, 아베 수상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이런 것을 다시 지금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도 아프지만 일본은 더 아프다.
아베 일본도 다 아플 수도 있다. 정권에도 부담이 되는 거죠. 예. 더구나 이제 만약에 한일 관계가 이 강제징용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최악의 관계로 빠질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아베 외교 실패라는 비난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년 7월에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평화의 제전인데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 북한에서 이건 도대체 아니다. 이게 무슨 평화 제전을 주최하는 국가가 이렇게 주변 국가의 관계를 악화시키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일본 국민들도 그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정권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좀 타협점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 기대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한일 관계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마 그 한 달 후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도 아마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소미아가 역시 종료되면 지금 미국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한국도 사실 불리합니다. 일본은 더 불리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지소미아 이전에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두 번에 걸친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동시에 일본은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 국가 배제를 다시 처리하면서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윈윈 관계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이제 그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를 했는데 수출 관리 체제를 강화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이제 지소미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측으로서는 지소미아하고 이 수출 규제를 맞바꾸는 데서는 의도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생각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설득할 건지 또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미국도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한일 양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발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능하면 12월이 아니라 11월 22일 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한일 양국 간에 좀 타협을 보는 그런 어떤 윈윈할 수 있는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런 어떤 그 장면이 좀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소미아를 종료를 하겠다고 우리가 의지를 밝힌 상황인 거죠? 종료된 건 아니고. 맞습니다.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도 만약에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화이트 국가를 원상복귀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재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만약에 한국을 그 자유무역 체제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이렇게까지 부담을 준다면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이 지소미아라는 것은 일본 내에서 굉장히 지금 아베 정권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잘못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관계 악화된 관계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도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좀 양자 간에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